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성격 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좀 시작을 할까 해요. 그래서 학기가 제일 오래되신 여기 선생님 중에 누가 있을까? 혹시 은지 선생님은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격장애 진단 기준이요? 장애에 따라서 다른데 진단 기준을 계속 외우지는 못했고 그냥 뭐 이런저런 형아 대충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뭐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클러스터 A, B, C가 있는데 A에 유연성, 조연성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제가 성격장애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님 저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보통들 지금 은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격장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개별 성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SM이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제일 처음 시작은 성격 장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나와 있죠. 성격에 장애가 있다는 건데 성격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사타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나의 어떤 내적 경험이라는 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나 내부에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게 현저하게 좀 이탈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크게 어떤 네 가지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생각이라든가 정서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충동조절이라든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문화적인 기준에서 현저하게 이탈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외우기 전에 이거를 더 먼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장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 정서, 그다음에 대인관계, 충동조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냥 클러스터 A가 있고 클러스터 B가 있고 클러스터 C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격 장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클러스터로 나눠져 있기는 해요. 이제 A 플러스 A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비자라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죠. 굉장히 기괴하죠. 그리고 세 가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분 성격 장애는 러바이를 한다고 하죠. 정서가 기복이 굉장히 심한 어떤 장애예요. 그다음에 이제 C군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앵셔스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 수준이 높은 이제 성격 장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격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제 어떤 장애랑은 다르게 다른 장애는 진단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뭐 기간이라든가 정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진단을 하는 게 물론 어렵지만 좀 명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성격장애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성격장애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진단을 내리기가 되게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에고신토닉하다고 하죠. 에고신토닉하다는 건 본인이 너무 그게 자아 동질적이라고 해서 너무 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우울장애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나랑 너무 달라.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우울하거나 힘든 사람이 아닌데 너무 우울하고 이러니까 불편해. 그래서 에고 디스토닉하죠. 나랑 너무 이질적이어서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시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병원에 먼저 오기도 하고 기관을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성격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실제로 성격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기관을 찾더라도 내가 성격에 문제가 있나? 이래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갔다가 성격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사실 본인은 병원을 찾거나 이럴 때 성격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크게 하지는 뭐 요새는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서 알지만 기존에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호소라고 해서 병원에서 저 어디가 불편해서 왔어요. 석식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폭식해요. 혹은 뭐 안 먹어요. 뭐 이러고는 갈 수가 있는데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는 시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의사나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을 갖다 평가할 때 성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마음을 먹고 평가자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성격장애가 진단 기준이 되게 많아요. 성격장애 자체가 한 10개쯤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장애가 있을지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서 진단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불편하다고 그 부분을 문제를 삼지도 잘 않는 데다가 뭔가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또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클러스터 안에서 어떤 진단을 받게 될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비장 특징을 보인다고 해서 이게 뭔가 성격장애인지 아니면 되게 사이코틱한 어떤 사이코시스가 있어서 온 건지 이거를 갖다가 진단을 내리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 사람의 주호소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약간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이렇게 호소를 좀 했으면 우리가 임상가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러 들어갈 때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갈 텐데 사실은 성격장애를 갖다가 진단을 내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그거를 우선으로 갖다가 평가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 진단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그 DSM-5가 이제 2013년에 만들어질 때 성격장애가 진단이 되게 모호하고 잘 안 돼서 사실 그 DSM-5판에서는 기존의 4판에서 쓰던 10개, 그러니까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져 있는 그 성격장애를 갖다가 사실 좀 바꾸려고 했어요. 기존의 4판에 있는 성격장애 같은 경우는 진단이 이제 범주적 진단이라고 하죠. 10개로 다 나눠져 있고 10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각각의 어떤 대타적인,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여기에 있는 건 여기에 없어라고 좀 가정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건데 성격장애라는 게 진단이 그렇게 잘 안 내려지고 본인도 불편하다고 와서 호소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오진단이 많이 내려져. 그래서 원래는 5판에서는 성격장애 진단을 차원적인 거랑 범주적인 거를 섞어서 진단을 좀 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사실은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5판에서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는 그 이렇게 범주적인 거랑 차원적인 거를 같이 섞은 어떤 성격장애 진단을 갖다가 기준을 막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봤는데 실제로 이제 딱 뚜껑이 열리니까 그냥 3판 걸 그대로 쓰기로 한 거죠. 아마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SM-5를 갖다 꼼꼼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섹션 3번째 단계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보충해서 좀 알아야 될 어떤, 그러니까 5판에서 원래 시도하려고 했던 성격장애 어떤 진단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나오긴 해도 그걸 갖다 실제로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격장애를 갖다가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사람 진짜 성격장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을 실제로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은쌤은 주변에 이 사람은 뭐 성격장애 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격장애 이제 진단은 사실은 보통 풀배터리 자체의 성격 진단의 장애를 진단 내리는 검사 도구가 구체적으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면담을 통해서 많이 아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 진단을 한번 성격 장애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이 실제로 얘기한 버거를 갖다가 제가 갖고 왔어요. 전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다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남자들한테 아무런 이성적 관심이 없는데도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번에 친해졌다는 친구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친구의 눈치를 자주 보게 됐어요. 영향도 크게 받고 엄청 화가 나고 만만한 내가 싶고 그 친구도 있고요. 아니 내가 뭐라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예쁘다고 해야 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저 관심종자 같아요. 인정욕구도 강하고 해서 허언증이 있나 봐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장애로 치면 어떤 진단이 나갈 것 같으세요?
제이쌤 어떤 진단 내리면 좋을까요? 실제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약간 B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C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되게 뭐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있는 거구나. 뭔가 이렇게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나 되게 나름 되게 뚜렷하게 어떤 특징을 보인다고 그 사람의 버벌 중에 갖고 온 건데. 보더 같으세요? 히스만 보더라고요. 멘제쌤은 히스 같으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있죠. 그분의 그 책에서 그분의 버벌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분은 9주차 때 히스트리오닉 그 PD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이제 진단 처음에 받으러 가서 병원에서 첫 주에는 디사이닉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면담하는 걸 녹취를 하고 그걸 책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9주차 때 혹시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들어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책 앞부분에는 기본 후전장애에 대한 설명이 많고 이랬는데 성격장애 얘기가 9주차 때 나온 거 보니까 그 전에 긴가민가시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격장애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는 성격장애 진단 기준 중에서 그 10가지 성격장애 진단보다 처음에 그 나와 있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정동,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 충동조절. 왜냐하면 대인관계에서 되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관계를 길게 맺어지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임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시간 안에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격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했고요. 아까 그 대안적인 이제 DSM-5에서 말하는 대안적인 어떤 모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차원적인 거랑 그 다음에 범주적인 걸 같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 진단은 기준을 뭘 가지고 하냐면 성격에는 성격 기능이라는 게 있고 성격 특질이라는 게 있는데 성격 기능은 나에 대한 거, 대인관계에 대한 거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고요. 나에 대한 건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의 자기주도성, 정체성이라는 건 어떤 내 경계가 있는 거죠. 나하고 타인은 다른 존재다라는 거고 자기주도성은 내가 얼만큼 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관여하면서 결정하고 시도하고 이러는지 얘기하는 거고 대인관계는 특히 이제 지금 여기 2가지 차원으로 나뉘는 거죠. 공감에 대한 부분, 친밀감에 대한 부분. 내가 타인을 얼마나 공감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얼마나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 이렇게 범주가 나뉘게 될 거예요. 성격 기능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성격 특질은 이게 이제 그 빅5 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격 특질이 크게 이게 범주적인 것도 있고 차원적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격 특질을 갖다가 지금 5가지로 나누잖아요. 이 5가지라는 건 범주를 의미하고 차원은 각각의 특질에 대해서 극단치의 부정적인 정서성이 있으면 긍정 정서적인 안정성 이렇게 양 끝단에 두고 이 중간 어디쯤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5에 해당하는 부정적 정서성, 예착 상실, 적대성 탈억제, 그다음에 정신병적 경향성 이렇게 크게 5가지 범주를 나누고요. 그렇게 이제 성격 장애를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진단 기준을 보면 시작이 성격 기능이 자기랑 대인관계로 나눠져 있다. 이 부분하고 이제 B의 그 다음 단계가 성격 특질에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진단 기준이. 그래서 성격 장애를 크게 이제 2개로 나누는 거죠. 기존처럼 특정 성격 장애에 이래서 성격 기능하고 특질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뚜렷한 특징을 다 갖고 있으면 이렇게 6개의 성격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있는 성격 장애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개는 그대로 있는데 애매모호한 4가지가 이제 없어진 거죠. 대신에 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5개의 특질 중에서 그 특질들 안에도 또 세부적인 특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25가지 양상으로 나눠서 그 중에 어떤 특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장애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A, B, C군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무슨 성격 장애예요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바뀐 어떤 이제 대안적인 모델에서는 이 6가지에 해당을 안 하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특질에 명시된 어떤 그 차원적으로 보는 거죠. 아까 말한 그 5가지 차원의 극단치를 이렇게 놓고 그 어디쯤에 있을 거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PDTS다. 이렇게 이제 놓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대안적인 모델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DSM-5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되질 않았던 거죠. 나중에 이건 DSM-5로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잘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제가 굳이 설명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성격장애가 그만큼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보통 이제 성격장애 진단 어떻게 내리나. 사실 이렇게 지금 척도가 있대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병원에서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충북대 황순택 교수님께서 계속 지금 성격장애 그 척도를 갖다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시고 파장화 작업을 하시고 이걸 근데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황순택 교수님 제작된 논문만 봤더니 그랬고요. 그다음에 스키드 가지고도 이제 그 면접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스키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뚜렷한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보더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10가지 다 묻는 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나머지 척도들도 무난히 100가지가 이상이 넘어요. 왜냐하면 성격장애가 10개인데 하나당 10개씩만 돼도 100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은 문항수가 대체로 다 되게 많습니다. 안경알이 빠졌어.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막상 병원 수련을 들어갔을 때 검사라는 걸 풀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척도도 잘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책에는 뭐 성격장애 그러니까 로샤로건 성격장애 뭐 이런 식의 책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로샤 검사에 검사 사인 중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인이 있으면 어떤 성격장애를 갖고 있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검사를 하면서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 수련 같은 거를 갔을 때 내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격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어떤 자세로 검사에 임하면 좋을지를 갖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정동이라든가 정서가 인지적인 거라든가 이거는 꼭 성격 장애가 아니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성격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은 대인관계예요.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는 첫 환자를 만나서 처음 면담할 때 아무리 길게도 30분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검사를 할 때 3시간 한단 말이에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검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들이 이 환자를 5번 이상 만날 거 우리가 한 번에 만나다 보니까 검사만 하지만 사실은 대인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를 할 때 특히 성인 같은 경우는 성격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 시간 중간에 좀 넘어가면 대인관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대인관계 어떻게 메꿀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좀 주의를 많이 두고 있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게 보고 있냐면은 역전이를 보죠. 선생님들은 이제 역전이가 뭔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성은쌤은 역전이의 의미를 알고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내담자가 이제 보이거나 그런 하는 말을 좀 뭐라 그러지? 그 보고 뭔가 감정이나 아니면 그런 게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그걸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전이라는 거는 환자가 어떤 이 뭐 상담자가 됐든 의사가 됐든 평가자가 됐든 그 대상한테 어떤 그 대상한테 실제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서 어떤 나한테 오는 이전에 나한테 중요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느낌을 내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역전이 같은 경우는
내가 한자를 통해서 혹은 내담자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역전이는. 그러니까 역전이는 어쨌든 한자나 내담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담자나 평가자. 지금 저는 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한자를 딱 봤을 때 역전이가 생길 수가 있죠. 두 종류의 역전이가 있다고 하죠. 실제로 상담에서 어떤 역전이가 있냐면 평가자 자체에서 오는 역전이가 있어요. 이거는 한자의 전이하고도 비슷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은지쌤의 평가를 장면에서 만나게 됐어요. 은지쌤이 나한테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느끼는 역전이는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가자 자신한테서 오는 역전이죠. 그러니까 평가자가 과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은지쌤을 만나면서 한자를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감정이 역전이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역전이는 이거죠. 한자한테서 오는 역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장애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특이하게 보이는 대인관계 패턴이 있는데 이게 문화적인 어떤 면에서 현저하게 이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어떤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검사 장면에서는 1시간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계속 대화를 나누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패턴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평가자로 하여금 역전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김밥인데요. 이 역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상대방이 한자가 어떤 대인관계 패턴을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를 하다 보면 평가자가 평소에 하는 어떤 관계 패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밥처럼 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히 말리지 않아요. 사실 뭐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한자를 보는 입장에서 평소와는 다른 내가 되게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역전이거든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게 역전인데 저는 그거를 되게 이용하는 게 평가에서 성격장애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10개 성격장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표현들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A군 같은 경우는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고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파라노이드해지거나 B군 같은 경우는 관계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맺으려고 하거나 관심 자체를 너무 그쪽에 갖거나 C군 같은 경우는 관계 되게 맺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계 장면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평가자는 김밥처럼 말리게 되죠. 나 평소라면 이렇지 않은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생겨 이러면 갑자기 이 사람은 성격장애적인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특징에 따라서 맞는 A군인지 B군인지 C군인지를 빨리 결정을 하고 특정 예상이 되는 성격장애 몇 개를 갖다 꺼내서 막 진단 기준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갖다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준비를 안 해놓고 있으면 모든 면담 시간을 다 놓치고 나중에 고민하게 되죠. 특히 수련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러다가 추가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검사 도구 자체 지금 없잖아요. 성격장애를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진단 기준,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이 사람의 특징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으면 검사를 하는 도중에 그냥 급하게 오샤 검사를 하고 그림 검사를 하고 지능 검사를 하고 그냥 끝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싶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성격장애에 있어서 사실 명확한 어떤 척도가 나오면 되게 좋기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유는 자아 동질적이기 때문에 척도 개발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아동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를 항상 대동하고 오질 않아요. 성격장애가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려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어떤 설명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인 환자는 그 대상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 보고 내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정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라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는 차라리 보호자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뭘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래로 온 환자를 내가 만나서 플랫터리를 그냥 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본인 자기 보호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성격 장애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트머스 종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가 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이 어떤 여전히를 그러니까 이 A군, B군, C군 각각의 성격장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이 어떤 히스트리오닉한 아까 같은 백세희 씨 같은 분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어떤 평가자가 다 동일한 어떤 감정이 일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훈련을 좀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각각의 어떤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주변에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나도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내가 A군, B군 굳이 범주를 나눈다면 A, B, C군 중에서 어느 군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되고 본인을 좀 이렇게 약간 자처럼 사용할 수 있을 준비를 사실은 수련 전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지금 성격장애를 만났을 때 활용을 해요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저희 휴가 선생님도 성격장애를 어떻게 진단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병원 수련 가시면 그거를 한번 수련 받는 과정에서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어떤 척도가 잘 개발이 되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보면은 지금 약간 구전되어 내려오는 거지 성격장애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분명히 1시간 반쯤 되면은 내 스스로가 되게 리트머스 종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모두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환자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만난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감정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이 환자가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라든가 이렇게가 쉽지가 않은데 모든 환자가 다 성격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장애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되게 받게 하는 게 있는데 저한테는 A군 환자를 만나면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이 관계를 지금 1시간 넘게 검사를 하면서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들고 B군 환자를 만나면 B군 환자 중에서 히스트리오닉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끼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성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끼를 부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뭐 C군 환자를 만나면 되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한테 해당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표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제가 그냥 환자를 만나고 검사를 하면서 성격장애 진단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는 내려지기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한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특히 이제 투사 검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때 관계가 되게 약간 형성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DSM이 머릿속에서 촥촥촥촥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진단을 갖다가 가지고 이 사람을 확인을 해봐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성격장애라는 걸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각각의 기준도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 감별 진단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서 이거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장애라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뭐 3개 클러스터로 있어요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인지적인 거, 전공적인 거, 대인관계, 충동조절 이거 4개 틀을 되게 잘 알고 있으면 10개 진단 기준 외우는 것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이 4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이 4가지 범주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떤 식으로 충동조절이 안 되는지 풍요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진단 기능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스스로가 리트머스가 됐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그냥 안테나 같은 게 생겨서 이 사람은 성격장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